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간호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전부 다른 분들인데 인생 끝자락에서 돌아보며 아쉬워하시는 것들은 신기할 만큼 겹칩니다. 오늘 저는 그 후회들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후회는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10번째를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후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픈 게 뭔지 몰랐어. 그때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때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무릎이 좀 쑤시면 피곤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허리가 결리면 하루 이틀이야 자고 나면 낫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병원에 가라고 하면 그 정도로 병원까지 가나 하면서 손을 내저었고요. 요양보호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체력에 자신이 있으셔서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나는 튼튼해, 걱정 마, 이 한마디로 끝이었대요. 그런데 60대 후반에 당뇨가 왔고 70대에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절단하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40대 때 딱 한 번만 병원에 갔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 한마디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건 잃어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2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건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창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야. 매일 30분만 걸어라. 그것만 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하루에 30분 걷기. 이것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20년 뒤에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당뇨 위험이 30% 넘게 줄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짜게 먹지 마라, 달게 먹지 마라, 그리고 제때 먹어라. 이 3가지예요. 젊었을 때야 야식도 먹고 라면에 밥 말아 먹어도 끄떡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20년, 30년 쌓이면 고혈압 오고 당뇨 오고 혈관이 망가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좋아. 근데 채소하고 과일을 더 먹었어야 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때는 안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30분만 걸어보세요. 이게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2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젠가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언젠가 여행 가야지, 언젠가 그 책 읽어야지, 언젠가 그 친구 만나야지. 이 언젠가라는 단어 참 편하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대부분
영원히 안 한다와 같은 뜻이거든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미루다가 결국 못하게 된 것. 한 어르신은 평생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으셨대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쭉 사셨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중년에는 바빠서 못 갔고,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겼을 때는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제주도 풍경을 보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비행기 삭시 얼마나 한다고 왜 그때 안 갔을까?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손재주가 좋아서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술을 전공하지 못하셨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평생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 그때 그림 배워야지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관절이 굳어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는 이유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라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패해서 후회하는 건 별로 없어. 시도조차 안 한 게 후회야. 이 말 곱씹어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루고 있는 게 하나쯤 있으시지 않나요?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거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만나고 싶은 옛 친구가 있다거나, 그거 언젠가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시면 동네 문화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목적지 사진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첫걸음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건 거창한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소박한 것들이에요. 벚꽃 필 때 한강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손주랑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작고 소박한 바람을 다음에 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자면 눈 깜짝하면 8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나중에 참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긴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조금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세 번째 후회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 혹은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어색해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지, 다 가족인데 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바로 이 점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자녀를 셋 키우셨어요.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평생을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어.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머니가 엄격하고 차가운 분이라고 느끼셨대요. 할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는데 정작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이 엇갈림,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인데요. 이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후회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셨대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했는데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영정 앞에서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하고 통곡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살아계실 때 왜 이 한마디를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밥 맛있다, 고마워. 요즘 고생이 많지,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함께한 가족의 마음을 녹입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후회가 정말 많으세요.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들 중 상당수가 아내한테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신대요. 젊었을 때는 바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부 아내 몫이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한번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해줄 걸 맨날 잔소리만 했지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라서 매일 보니까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못하는 게 감사 표현인 겁니다. 자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냈어.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화내고 그게 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아이들 마음에 상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막내가 나한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물었을 때 그때 당연하지 하고 꼭 안아줬어야 했어. 근데 바빠서 대충 넘겼어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자녀는 커서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한마디를 건네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 얼굴 보시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어색하시면 웃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에 휘둘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한마디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으신가요? 하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으면 우습지 하면서 안 입었던 적 있으시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혼자 거기 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안 갔던 적 있으시죠?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치라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참았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네 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를 그렇게 신경 써서 쳐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 정말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는 남들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사고 싶은 걸 포기합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은 차를 바꿨는데 우리는 아직 2차야. 친구 아들은 대기업 갔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취준생이야. 이런 비교,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는 사다리 같아요. 올라가도 위에 누군가가 있거든요. 결국 비교하면 할수록 내 삶은 초라해지고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목소리도 좋아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고 노래 대회 같은데 나가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셔서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평생 부엌에서만 사셨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데 주변 분들이 다 감탄할 만큼 목소리가 좋으시대요.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를 왜 그때 숨기고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유독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남들 보기에 어떤가가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남들의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미 있는 건 오직 하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자기 기준으로 사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남에게 빌려준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5번째 후회입니다. 5번째, 돈만 좇으며 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곳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문제는 돈만 좇으며 산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한 것, 그게 후회라는 거예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업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잘 버셨고 사업도 크게 키우셨습니다. 집도 좋은 데 사시고 차도 좋은 걸 타셨어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못 보셨대요.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항상 잠들어 있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셨으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아내와도 점점 멀어져서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 요양원에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아이들도 가끔 얼굴 비치지만 오래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가족만 잃었다예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대요.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저녁이면 항상 가족과 함께 밥을 드셨고 일요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셨어요. 이분은 요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후회는 별로 없어. 가족이랑 보낸 시간이 내 재산이야.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사기 위한 도구이지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돈이 더 늘어도 행복감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인간관계의 질이래요. 쉽게 말하면 통장 잔고보다 전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가족을, 건강을,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족 혹은 건강이라면 그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은 관 속에 못 가져가 사람만 남는 거야. 이 말 참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먹고 여행 한번 같이 가고 그게 돈의 가장 올바른 쓰임새입니다. 6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 찔린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요양원 어르신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번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친구가 전화하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 하고, 동창 모임에 이번엔 좀 빠질게, 다음에 꼭 나갈게 하고, 이웃이 인사하면 바쁜 척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고, 이런 일상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요양원에서 가장 쓸쓸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대요. 가족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친구가 없는 분들이래요. 가족은 의무감이라도 있으니까 가끔 찾아오지만 친구는 연이 끊기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친구가 정말 많으셨대요. 사교적이시고 유머도 있으셔서 어디 가나 인기가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셨고 20년쯤 지나니까 연락할 친구가 한 명도 안 남으셨대요. 요양원에 오신 지 2년이 넘었는데 친구 면회는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아무리 오래된 우정이라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만나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한 달에 전화 한 통, 두 달에 만남 한 번이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정성이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외로움은 정말 심각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관계가 한꺼번에 사라져요. 직장 동료는 회사를 떠나면 급속히 멀어지거든요. 그때 남는 건 오래된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마저 없으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누구라도 좋으니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야,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색함은 5분이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거나 산책 모임에 나가보시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끼리의 우정이 더 깊고 진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빠르거든요. 7번째 후회입니다. 7번째,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상처 준 친구, 배신한 동료, 못되게 굴었던 친척,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은 절대 못 용서해 하면서 응어리를 품고 계신 분 계시죠? 요양원 어르신들의 7번째 후회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 것. 한 할머니는 30년 넘게 시누이랑 안 보고 사셨대요.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 그 뒤로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시니까 문득문득 시누이 생각이 나신대요.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기억, 결혼할 때 울면서 축하해주던 기억,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지금은 시누이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도 모른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까지 돈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렸어. 돈은 다 써서 없어졌는데 동생만 찾을 수 없게 됐어. 또 다른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셨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거든요. 그 분노를 수십 년 동안 안고 사셨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야 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자기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니까 생각이 달라지셨대요.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그때 그분도 감당이 안 됐겠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영영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 나쁜 놈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고 반발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감정에 매일 에너지를 빼앗기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30년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바위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 압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용서하지 못한 분들은 한결같이 괴로워하시고 용서하신 분들은 평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분들의 표정은 확실히 다르다고 요양보호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직접 만나서 용서합니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혼자서 조용히 마음으로 이제 놓아주겠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래된 미움 하나 올해 안에 내려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8번째 후회입니다.
8번째,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50만 넘어도 이제 뭘 새로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하면서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그런데 요양원 어르신들은 바로 이 생각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60에 컴퓨터를 배웠으면 세상이 달랐을 텐데, 70에 영어를 시작했으면 손주랑 같이 외국 여행을 갔을 텐데, 배움을 멈추시면서 세상과 점점 단절되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와도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면서 안 쓰셨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외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이 낯설어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은행 업무도 혼자 못하게 되고, 택시 잡는 것도 앱으로 해야 하니까 불편하고, 뉴스에서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점점 세상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사례도 있어요. 한 할머니는 76에 한글을 배우셨대요.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가셔서 글을 모르셨거든요. 평생 남편이나 자식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76세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을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10이 되셔서는 직접 시를 쓰셨대요. 그 할머니가 쓰신 시를 모은 시집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보여. 이제야 사는 맛을 알겠어. 76세 한글을 배워서 80에 시집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두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바로 시작하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무료 강좌가 정말 많아요. 이 나이에라는 말은 오늘부로 버리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이 바로 그 이 나이에입니다. 9번째 후회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오셨어요. 9번째와 10번째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르신들이 가장 깊이 후회하시는 내용입니다. 9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뭘 또 해야 하나 하고 무겁게 시작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이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항상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9번째로 후회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대 때는 40대가 되면 좀 편해지겠지 했고, 40대 때는 50대가 되면 여유가 생기겠지 했어. 50대 때는 은퇴하면 그때 진짜 살겠지 했는데 은퇴하니까 몸이 안 따라줘. 결국 진짜 내 인생은 한 번도 못 살아본 거야. 이 말씀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만 넘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이들만 다 키우면, 은퇴만 하면 항상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행복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게 행복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그게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밥,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비 오는 날이 싫었어. 빨래 못 말리고 길이 미끄럽고. 그런데 지금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걸어본 게 얼마나 좋았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걷는 것,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그리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양원 어르신들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 잠깐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을 오늘로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쫓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게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후회. 이 10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걸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울리실 거예요. 10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돌봄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시부모를 위해 늘 자기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가족 먼저 먹이고 자기는 찬밥에 김치만 드셨어요. 새 옷은 항상 아이들 몫이었고 자기는 해진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아플 때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자기한테 돈 쓰는 게 죄인 것처럼 느끼셨대요.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볼 걸.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은 데 가보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나빠.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기를 몰아붙이며 사셨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파도 참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고 자기 감정이나 건강보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이게 이분의 인생 모토였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괜찮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미 망가져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사 먹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오늘 좀 힘들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걸 사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한테 먼저 씌우라고 합니까? 본인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돌보면 결국 다 같이 무너집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당부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제일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씀 가슴에 새겨두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가지 후회를 쭉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30분만 걸으세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저녁 한마디만 건네세요. 넷째,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답게 사세요. 다섯째, 돈만 좇지 마세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여섯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일곱째, 용서하세요.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아홉째, 오늘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열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10가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오늘 30분 산책을 하셔도 좋고,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하셔도 좋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하나를 줄여줄 거예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의 후회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분들이 걸어보신 길 위에서 우리에게 이 길은 가지 마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드는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이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살이 넘은 어르신 중에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데 무릎이 아프고, 사람을 만나라는데 만날 사람이 마땅치 않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막막함을 확 걷어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진짜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12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12가지 중에서 이건 나한테 딱이다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왜 첫 번째에 놓였는지 이유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흔히 생체 시계라고 부르지요. 이 시계는 뇌 한가운데 아주 작은 부위에서 작동하는데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면 이 시계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낮에는 활력이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제 알람 없이 살아도 된다며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날은 아침 6시에 눈이 떠지고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해외여행 첫날처럼 낮에 멍하고 밤에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지요. 이게 며칠이면 괜찮은데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꼭 새벽같이 일찍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본인에게 편한 시간을 하나 정해서 30일만 지켜보시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의 상쾌함은 직접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거나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맞으세요.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아침 햇빛이냐고요? 아침 햇빛에는 특별한 파장의 빛이 들어있는데 이 빛이 눈의 망막을 통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지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으로 유명한데 동시에 이것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은 오늘 하루 에너지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이 입금이 없으면 밤에 꺼낼 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산책입니다. 수면제를 먹기 전에 먼저 아침 햇빛을 시도해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 불면증이 심해져서 거의 매일 밤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약도 드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이는 대신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을 2바퀴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주 정도 지나니 밤에 눕자마자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니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둘째, 일어나자마자 아침 햇빛 쬐기.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와 밤의 수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을 이렇게 잘 시작했다면 몸도 좀 움직여줘야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세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또는 허리가 아파서 운동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관절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안 좋을수록 적절한 움직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절 주변의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법이 독특한데요. 바로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며들면서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놓으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르게 움직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하고 있는데 이걸 하루 단위로 나누면 약 30분 걷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걷기의 효과를 높이려면 대화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너무 느리게 산보하듯 걸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딱 대화 속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나무가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산림욕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지요?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같은 30분을 걷더라도 아스팔트 도로보다 흙길이나 공원에서 걸을 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데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걷기가 유산소 운동의 왕이라면 근력 운동은 노년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절실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을 기점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까지는 체감이 안 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확 느껴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나지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근육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근감소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고 낙상은 노년기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10번씩 3세트, 벽에 손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는 자극이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칼슘 보충제만 드실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셋째, 매일 30분 걷기. 넷째,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심폐기능, 근육량, 뼈밀도, 관절 건강,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걷고 근력을 키워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식사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뭘 먹어야 하느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식탁에 밥, 고기, 채소가 놓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밥부터 한 숟갈 떠서 반찬과 함께 먹지요. 그런데 만약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밥은 마지막에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당이 떨어지면서 나른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특별한 음식을 사 먹을 필요도 값비싼 건강식품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식단 그대로 순서만 바꿔보세요. 김치를 먼저 드셔도 좋고 나물 반찬을 먼저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후 졸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6번째 방법은 하루에 물 7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의외로 물을 충분히 안 드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변비가 생기기 쉽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노년기에 흔한 여러 가지 불편함의 원인이 단순한 수분 부족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200ml짜리 컵 기준으로 7잔에서 8잔 정도지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 상태이니까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이 몸에 아침 인사를 하는 셈입니다. 이 한 잔으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정리하면 5째 채소 먼저 먹기, 6째 물 충분히 마시기,
먹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는 특별한 돈이나 노력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힘들면 행복하지 않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보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싶으실 테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지요.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냥 무겁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말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그리고 그 기분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서운한 거구나. 나는 지금 외로운 거구나. 나는 지금 불안한 거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로 바뀝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센 파도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해변에 올라와서 그 파도를 바라보면 아, 파도가 꽤 높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파도 속에서 해변으로 올라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글로 쓰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짧게 적어보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옛 친구가 생각나서 좀 쓸쓸했다. 오늘은 손주 전화를 받아서 뿌듯했다. 이 짧은 기록이 쌓이면 나의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가라앉는지 알게 되면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시험을 보는 공부가 아닙니다. 호기심을 채우는 모든 활동이 배움입니다. 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적절한 자극을 주면 노년기에도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처음 가보는 길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72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도레미 세음도 제대로 못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됐고 1년이 지나자 손주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동안은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영상 만들기, 그림 그리기, 서예, 바둑, 영어 회화, 뜨개질, 텃밭 가꾸기.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정리하면 7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8째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와 10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9번째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좀 과감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의무적인 모임에 나가고 체면 치레를 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그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습관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중에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피곤해지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후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절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남의 빈도와 깊이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더 자주, 더 깊이 만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방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고립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새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무데서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종교 모임, 등산 동호회, 도서관 독서 모임, 자원봉사 활동,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도 쉽고 관계도 편합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돕는 사람, 자신의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노년의 삶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 주 안에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놀라실 겁니다. 정리하면 9째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거리를 두기, 10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가기,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방법이 남았습니다. 이 2가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1번째 방법은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곳 어르신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키가이가 뭐냐고 물으면 대단한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야채를 돌보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는 것, 이렇게 소박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수십 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회직 후에 많은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출근이라는 명확한 아침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내가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텃밭 가꾸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손주에게 동화책 읽어주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동네 어르신 도시락 배달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걸 해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것이 삶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1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어쩌면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요? 그건 좀 뻔하지 않나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불만스러운 일을 적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게 했습니다. 10주 후에 결과를 비교했더니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이 나머지 두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운동량도 더 많았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감사일기를 쓰면 뇌가 좋은 것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 뭐가 좋았지? 하고 찾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오래된 친구의 문자 한 통, 이런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으세요. 노트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잘 안 떠오를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특별히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일쯤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낮 시간에도 이건 오늘 밤에 감사 일기에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좋은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감사 일기가 특별히 노년기에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사람도 역할도 하나씩 사라지지요. 이때 잃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줍니다.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아있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지요? 80살이 넘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나눈 12가지가 바로 그 비밀의 조각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아침 햇빛 쬐기. 셋째, 매일 30분 걷기. 넷째,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하기. 다섯째, 채소부터 먹기. 여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 일곱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여덟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아홉째, 힘든 관계는 거리두기. 열째, 새로운 사람 만나기. 11번째, 삶의 목적 다시 찾기. 12번째, 감사일기 쓰기. 이 1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이것만은 내일부터 해봐야겠다 하는 것 한 가지요. 그 한 가지를 30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돌보면 가을에도 겨울에도 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듣고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10년 젊어지는 수면의 과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유독 눈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옆 테이블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외모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라는 단어 참 자주 듣긴 하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품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바로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품격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살 이후에 혼자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품격이라는 게 대단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는 실천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건넨 말 한마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따뜻했던 한마디, 혹은 불쾌했던 한마디. 이게 바로 첫인상의 진짜 정체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다른 말투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한 번은 또박또박 부드럽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했고, 다른 한 번은 내용은 똑같은데 빠르고 사무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드럽게 인사한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호감도가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방식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접수대 직원이 고개도 안 들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묘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는 직원이 눈을 맞추고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앞으로 간 건데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 다 같은 질문을 하는 건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순이 넘으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의 주름이나 피부색보다 목소리의 온도와 말의 결이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많은 것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솔직히 외모만으로 차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말투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첫마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동네 이웃을 만났을 때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이고 오늘 표정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순식간에 드러냅니다. 둘째, 질문을 할 때도 명령이 아니라 배려가 담깁니다. 이거 왜 이래? 대신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입니다. 같은 궁금증이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투, 이것이 품격의 신호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부드러운 쿠션을 깔아줍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바로 반박하는 대신에 그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존중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참 격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족에게 혹은 동네 가게 사장님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 가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면 다들 조용해지고 귀를 기울이는 분.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기니까 경험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또 은퇴를 하고 나면 대화 상대가 줄어드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듣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점점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핸드폰을 슬쩍 꺼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자는 약속에 점점 응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연락이 뜸해질까? 속상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짜로 듣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힘드셨던 거군요.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 이야기하고 나면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상대방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어르신이 조용히 한마디 건넵니다. 참 고생 많으셨네. 그 한마디에 찾아왔던 사람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게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대본을 씁니다. 그 순간 이미 듣기를 멈춘 겁니다. 그냥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대답하기 전에 3초만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가 마법을 부립니다. 상대방은 그 3초 동안 이 사람이 내 말을 곱씹어 보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의 대답은 아무리 짧아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셋째,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관계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금이 귀한 이유는 어디에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서 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말투와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품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즐기시는 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해 보인다. 혼자 여행 가면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전화통이 뜨거워야 인맥이 넓은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항상 왁자지껄한 모임의 중심에 계신 분인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분, 산책을 즐기시는 분,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품격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입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겁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텔레비전 켜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세요. 봄이면 나뭇가지에 새잎이 나오는 게 보이고 여름이면 아침 햇살이 유독 눈부시고 가을이면 하늘이 높아진 걸 느끼시게 됩니다. 20분의 고요함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꼭 등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만 천천히 걸으세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냥 걸어보세요.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민망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혼자 맛있는 것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시게 됩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천천히 읽고 오늘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골라서 아무 방해 없이 한 끼를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독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 한 권을 한 달에 걸쳐 천천히 읽어보세요. 빨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쪽이면 충분합니다. 5쪽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루 5쪽이면 한 달이면 150쪽입니다. 1년이면 책 6권에서 7권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20권 가까운 책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쌓입니다. 그 지혜가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묻어나고 걸음걸이에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다릅니다.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바로 품격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모임에 빠지면 불안하고,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하고, 누군가에 관심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품격이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품격을 쌓아주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말투와 침묵,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보세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좀 무서워 보인다. 저 사람은 친절해 보인다. 저 사람은 뭔가 힘들어 보인다. 이 판단이 어디서 올까요? 전부 표정과 자세에서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목소리의 톤, 표정, 몸짓, 자세,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소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름이라도 웃는 주름이 있고 찡그린 주름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은 눈가와 입가에 부드러운 선이 잡힙니다. 이 주름은 사람을 더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반면에 평소에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과 입꼬리에 깊은 선이 잡힙니다. 이 주름은 사람을 더 차갑고 불만스러워 보이게 합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의 표정을 느껴보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입이 꾹 다물어져 있지는 않나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얼굴은 무표정이 되기 쉽습니다. 무표정은 나쁜 게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처지면서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평범한 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불쾌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활짝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꼬리를 1mm만 올려주세요.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드러워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보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자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세는 표정보다 더 멀리서도 보입니다. 10m 밖에서도 그 사람의 자세는 보이지만 표정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첫인상의 진짜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힘이 없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어딘가 아파 보입니다. 반면에 허리를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열고 걷는 사람을 보면 나이가 많아도 건강해 보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이 차이가 품격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몸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구부러집니다. 자세가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실제로 기분이 처지고 허리를 펴고 앉으면 실제로 기분이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마음을 이끄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바짝 붙이세요. 이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소파에 푹 빠져 앉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등 뒤에 작은 쿠션을 하나 넣어보세요. 그것만으로 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둘째, 걸을 때 시선을 10m 앞에 두세요. 바닥을 보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등이 굽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멀리 보면 고개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집니다. 멀리 보고 걷는 것, 이 하나만 기억해도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붙이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 이 네 군데가 벽에 닿도록 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 자세가 무너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자세로 1분만 서 계세요. 하루 1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하시면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주변에서 뭔가 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표정과 자세, 이 두 가지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성형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싼 옷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품격 향상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투,
침묵, 혼자만의 시간, 표정과 자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은퇴, 직함의 상실, 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품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30년을 일한 분이 계십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고 이름만 대면 그분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합니다. 사무실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누구지? 어제까지는 이사님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이 상황이 오면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의 직함에 매달립니다. 모임에 나가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저 예전에 어디 회사 이사였어요 라고 꼭 소개합니다. 명함이 없어졌으니까 말로 명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하고 맞장 붙여줍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 듣다 보면 슬슬 불편해집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그리고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집니다. 2번째 부류는 직함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웁니다. 어제까지 이사였다면 오늘부터는 동네 도서관에 열심한 독서가입니다. 혹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친구입니다. 혹은 손주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는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재밌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정체성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서 자기 가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2번째 부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서 자기 가치를 찾습니다. 직함이 바뀌어도 돈이 줄어도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이사일 때도 따뜻하고 은퇴한 후에도 따뜻합니다. 이 일관성이 바로 품격입니다. 돈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줄었다고 해서 품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식당에 가지 않아도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떡볶이 한 그릇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등은 꼿꼿하게 펴고 계셨고 젓가락질은 깔끔했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사장님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1,000원짜리 듯 모를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 장면에서 저는 진짜 품격을 봤습니다. 반대의 장면도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치는 분을 본 적 있습니다. 양복은 고급이었고 시계도 비쌌지만 그 순간 품격은 바닥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함께 온 일행도 민망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품격은 어디서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느냐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입니다. 은퇴 후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줄게, 내가 낼게 이런 것으로 관계를 유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이때 진짜 관계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돈 대신 마음을 씁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어이 잘 지내지? 별일 없어? 이 한 통이 비싼 선물보다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딴 오이 서너 개를 봉투에 담아 건네면서 올해 농사가 잘 됐다. 한번 드셔봐. 이 한마디가 고급 레스토랑 식사보다 따뜻합니다. 결국 돈과 지위가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곁에 사람이 남는 사람이고 혼자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한 달 후에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투, 침묵, 혼자만의 시간, 표정과 자세, 그리고 돈과 지위를 넘어서는 태도.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하루에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하나, 내일은 하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세요. 배우자에게 혹은 가족에게 잘 잤어? 오늘 날씨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맙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따뜻한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품격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세 초 후에 대답하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입을 꾹 다물고 참아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들 세세요. 그 세 초 후에 나오는 여러분의 대답은 훨씬 깊이 있고 여유 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해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하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텔레비전 끄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그냥 앉아 계시거나 창밖을 보시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처음에는 못 견디게 심심하실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10분의 고요함을 견뎌내면 여러분의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중에 20일만 성공해도 여러분 안에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넷째,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이것을 5초만 유지하세요. 그 표정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마트에 갈 때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연습입니다. 표정이 바뀌면 진짜로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딱 한 가지만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마트에서 만난 직원이 친절했다.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을 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고마움과 만족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여유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품격을 느낍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둘째, 상대방 말 끝까지 듣고 3초 후에 대답하기. 셋째, 하루 10분 고요한 시간 갖기. 넷째, 거울 앞에서 입꼬리 올리기. 다섯째, 자기 전에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이 5가지 중에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3개월 후, 여러분 자신이 놀라실 겁니다.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놀라움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품격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들어주느냐,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마주하느냐, 그리고 돈과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만의 품격이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후반전이라고 해서 힘이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전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 빛의 이름이 바로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본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0 넘는 나이까지 사업을 이끌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죠. 70이 넘어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맛집이 된 할머니, 65에 처음 붓을 잡았는데 80이 넘어 개인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특별한 거 아닌가?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남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달랐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방향타가 고장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작은 배라도 방향타만 제대로 잡으면 거센 파도를 헤치고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빛나는 성공을 이룬 분들이 공통으로 가진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습관은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걸 모르면 앞에 5가지를 다 실천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 시간을 전혀 다르게 씁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성공하는 중장년 분들의 아침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명절이든 휴가든 상관없이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면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